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혹이 제기된 현장을 방문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군 이래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될 거라며 사업은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응하겠다며 긴급하게 열린 당정협의회. 기자회견에 나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더니 돌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백지화 결정의 배경은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 가짜뉴스를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 재미 보려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같은 시각 민주당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TF를 구성해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검토된 김건희 여사 소유 토지를 찾아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마친 종점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과정에 특별한 압력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쳤길래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선례가 없는 이런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되는 의문들이 사실이라면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건 당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해 국책 사업이 장난이냐,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핵 쟁점은 무엇일까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입니다. 12필지로 축구장 3개 넓이와 맞먹는 임야, 창고 용지입니다. 근처에는 김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명의의 땅도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후보지와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 즉 JC는 김 여사 일가 보유 부동산과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습니다. 여당은 JC는 고속도로 밖으로 차가 드나드는 나들목, 즉 IC가 아니기 때문에 별 이득이 없다고 말합니다. JCT는 인근 집가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점 후보지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와 채 2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강상면의 한 임야입니다. 이곳에서 인근 고속도로 나들목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남양평 IC 부근까지 차로 6분 30여 초, 중간에 도로 공사 구간이 있었던 걸 고려하면 평소 소요 시간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10분 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인 겁니다. 8일 만에 졸속으로 종점이 변경됐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기존 종점 예정지는 양평군 양서면. 지난해 7월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검토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양평군은 8일 만에 3가지 수정안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10년 이상 한 가지 노선만 검토하다가 8일 만에 대안을 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굳이 노선을 급작스럽게 이렇게 바뀌면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거 왜 바뀌었을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양평군청은 양평군 내에 나들목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에 그전부터 대안을 논의해왔고 그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이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걸 8일 만에 급속도로 뭘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했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국토부는 민주당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고속도로의 출발지나 종착지가 바뀐 사례가 2건이 있다고 답변했다가 2010년 이후 비슷한 사례가 4건 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당초 상습 정체 지역인 양평 인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겨우 성사된 사업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되자 양평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양평군이 처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 건 지난 2008년. 민자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은 10년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결국 2017년에야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2020년까지 전국의 13개 고속도로 290km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서축을 보완하고 낙후 지역의 접근성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평일에도 1시간 훌쩍 넘게 걸리는 구간인데 고속도로가 뚫리면 20분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결국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에야 최종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도로는 서울 송파구에서 하남, 광주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까지 이어지는 27km. 사업비 1조 7,695억 원 사업이었습니다. 양평군이 사업을 추진한 지 13년, 정부의 첫 지정 발표 이후 6년 만이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5년 공사를 시작해 2033년에는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국토부와 양평군은 새로운 노선 2곳을 제시했고 이곳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불거지면서 사업은 최종 백지화됐습니다. 전면 백지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철도가 있어, 4차선이 있어, 없잖아. 서울의 관문이야. 관문인데. 양평군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직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내하며 희망 갖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양평군은 고속도로 건설을 정치 쟁점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백지화 결정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네, 정치팀 윤수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백지화 선언, 이건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여당의 당정 협의는 아까 보셨듯이 민주당 의원들의 양평 현장 방문 30분 전에 이뤄졌습니다. 네. 그 내용도 보면 야당의 의혹 제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반박하는 게 그게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네. 회견 내내 말을 좀 아꼈던 원희룡 장관이 마지막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네. 회의에 있었던 여당 의원들 말을 좀 들어보니까 네. 원 장관이 회의에서 강력한 대안을 내겠다 이런 말은 했는데 네. 백지화나 사업 중단 이런 논의는 없었다면서 놀란 모습이었는데요. 갑자기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당과의 이번 논의가 어떤 협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네. 독자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윗선과 협의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얘기겠네요. 네, 특히 이번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한테 그래서 기자들이 대통령실과 논의했냐, 논의가 이뤄졌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업비가 1조 원이 훌쩍 넘는 국책 사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야당이나 언론이 언론 의혹 제기를 한다. 이게 부당하다면은 장관이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다든지 국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한다. 이게 좀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결정이 너무 쉬웠던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네. 오늘 원희룡 장관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원 장관의 말을 보면 그동안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말인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필요가 있어서 추진된 사업인데
사업 무산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 그리고 그동안 들어간 예산을 감당했던 국민들이 지게 됐습니다. 네. 자, 원희룡 장관 말하는 걸 보면 톤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고 어떻게 노선이 결정돼도 야당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할 테니까 백지화밖에 답이 없다. 이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기된 의혹이 이제 사라지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본격적인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민주당 반응은요. 백지화야말로 문제를 인정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반면 정부는 음모론을 계속 제기한 민주당에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아직 명쾌하게 정리되진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변경 검토된 노선 근처에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모친 일가의 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원 장관은 이제 수사를 요청하면 응하겠다고는 했는데요. 네. 대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라고 나선 상태입니다. 특혜 의혹 논란은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도 번질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수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안전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을 한 건지 최종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IAEA가 내놓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4차 보고서. 방사능 핵종 제거 장치인 알프스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알프스 시설과 장비를 관찰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IAEA가 직접 현장을 본 게 아니라 도쿄전력이 준 자료를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를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냐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이마저도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심 장치 알프스를 제대로 검증을 한 건지 최종 보고서로는 알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알프스의 성능에 대한 어떤 공학적인 데이터, 신뢰성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방사능 핵종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도쿄전력이 관리 대상이라고 밝힌 핵종은 30개. 이번 보고서에서 분석한 핵종은 단 9개입니다. IAEA 보고서는 반감기가 짧은 방사능 핵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핵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모니터링하지 않을 걸 권고한다는 얘기합니다. 괜히 이상한 데이터가 막 나와서 헷갈리게 되니까 더 모니터링하지 말라. 도쿄전력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IAEA는 3차례 도쿄전력의 시료를 채취했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2차, 3차를 제외한 1차 시료의 결과만 담았습니다. 정부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하는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체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지만 일본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번 여름에 계획대로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정돼 있는 국내외의 선거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후쿠시마현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마련한 자리. 현지 주민들을 대표한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시장은 IAEA가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어민들의 이해를 더 구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방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国際的な安全基準を満た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伺いましたけれども、安全とですね、安心っていうのは、イコールではない。 요미우리 신문은 어민들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후쿠시마 등 10개 도시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새로운 금수 조치로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IAEA의 설명을 듣고 난 뒤 사실상 방류를 용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여름 무렵 방류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외 정치 정세를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근처 지역일수록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강한데 9월 이와테현, 10월 미야기현, 11월에 후쿠시마현 선거가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시점이 연기돼 이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을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 내년 4월 한국 총선도 방류 시점을 정하는 데 고려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방류를 미루면 중국과 한국의 야당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을 오염수 방류 문제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어민과 주변국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동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정부의 마지막 난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텐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봤을 때 두 정상의 입장 차이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방문하는 만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대통령실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도 가지는 것으로 현재 일본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뒤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만큼 오염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본 언론은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정성 등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지만 논의된다면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기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 간 대화에서 오염수 배출에 대한 이견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IAEA 보고서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힌 우리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조해온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를 국민 85%가 반대한다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쟁점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런던 협약과 의정서 체계 안에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합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1박 2일간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는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반대 토론을 이어가며 대정부 압박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유일한 소송이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2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다음 달 17일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의 환경단체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는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런던 협약과 의정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일본이 사실상 만든 조항이 이번 소송의 근거가 됐습니다. 90년대 이전 러시아가 일본 해역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하자 일본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금지하고 있던 런던 협약을 저준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1993년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일본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런던 협약 체약국들에게 이거 개정해야 된다. 자신들이 만든 협약에 발목 잡히게 된 일본 측은 소송당하는 입장에 처하자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하는 게 아니라 방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협약서에서 금지하는 선박, 항공기, 해양 인공 구조물 투기가 아니며 육지와 연결된 해저 터널을 통해 버리기 때문에 해양 투기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원고 측인 우리 환경단체는 방출용 1km 해저 터널은 해양 인공 구조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방류도 투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네들은 해양 덤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런던 의정수상에서는 이제 논의를 할 이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뭐 공개하고 이런 이제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고. 또 도쿄전력 측은 소송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 런던 의정서가 나라 간 협약일 뿐 개인이나 법인에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 앞바다에 와서 방사능 폐기물을 투기한다면 일본은 이건 국가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니까 적용될 수 없다. 그렇게 할 겁니까? 부산지법에서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 도쿄전력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건 아실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 달 17일 나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최근 MG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져 위기설이 돌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지점 한 곳이 문을 닫게 되자 돈 맡긴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일부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이 지점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급기야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새마을금고. 건물 외벽에는 다른 지점과 합병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갑작스런 폐업 소식에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까지 들어오면서 불안한 마음에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날짜리 주기가 나는 그런 나와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직원들은 해명하느라 진땀입니다. 이 지점이 폐업한 건 잘못된 부동산 대출 한 건 때문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200억 원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개발에 600억 원을 대출해줬고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지점과 합병된 겁니다. 400억 원의 부실 채권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떠안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오른 연체율 뉴스와 함께 불안감은 전국 새마을금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막 하자마자 그냥 주민들이 쫙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마다 설명을 다 해드렸죠. 이른바 뱅크런, 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우려되자 오늘은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보유한 상환준비금은 77조 3천억 원, 예금 인출이 불가능한 파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최근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맡길 경우 기존의 이자 혜택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또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등은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당분간 새마을금고를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네, 방금 보도한 경제팀 김아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새마을금고가 안전하다,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거꾸로 그만큼 대량 인출 사태, 뱅크런 우려가 컸다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왜 이렇게까지 커진 걸까요? 네, 문제의 시작은 부동산 PF 대출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이 PF 대출 부실이 불거지면서 돈 빌려준 증권사들 중에서 그리고 금융사들 중에서도 좀 난감해하는 그런 기관들이 좀 있었죠.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네, 특히 새마을금고의 타격이 좀 컸습니다. 네. 대출 상환 연체율이 작년 말에 3.59%였는데 올해 3월 말에 이게 5.34%까지 올랐습니다. 급등했군요. 네, 농협이나 신협 같은 다른 상호금융 연체율의 2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새마을금고가 이 대책을 내놨는데 또 이 대책이 이 위기설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꼴이 됐습니다. 대출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연체된 이자는 물론 앞으로 내야 될 정상적인 이자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한 건데 그만큼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게 된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듯이 지난달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죠. 네. 폐업까지 결정되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자, 그런데 정작 이 지점이 폐업된 거는 보니까 연체율하고는 무관해요. 대출 직원의 잘못 때문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에도 이 해당 금고의 경우에는 이 대출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국 금고의 평균 연체율보다도 낮은 수준의 연체율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연체율이 10%를 넘긴 금고가 현재 30곳 정도 있기 때문에 네. 행안부가 10일부터는 특별 검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유독 높은 게 이게 관리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니고
행안부더군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제 연체율뿐만이 아니라 네. 직원들의 횡령이나 비리 의혹 이런 것들도 줄곧 이어졌습니다. 네. 최근에는 10년 넘게 고객 돈을 인출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만들어서 129억 원을 횡령한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행안부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그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주년을 맞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네, 김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배우 유인촌 씨가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동관 특보에 이어 대표적인 MB계 인사가 장관급인 특보로 돌아온 건데 과거 장관 시절 구설에 올랐던 언행들이 복귀되면서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연극 배우로 지내던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의 참모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비와 사무실, 보좌관이 지원되는 장관급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 특보가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고 행정 경험도 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2년 만에 정부로 돌아온 유 특보를 놓고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의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고 뭐 계속 남아 계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걸 쫓아낼 수도 없고. 국정감사장에선 야당 의원의 질의 중 기자를 향해 막말을 했습니다.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성질이나 꽂혀가 정말.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특보는 2명이 됐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는 MB 시절 대변인과 홍보수석, 언론특보를 지냈습니다. 유인촌 특보 역시 MB 정부에서 3년간 최장수 문체부 장관을 지낸 후 다시 대통령의 특보로 곁을 지켰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명실공히 실세 특보로 거론된 두 인물이 윤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한 시기 문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 돌아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파 적출 논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비민주적이고 왜곡, 편향된 가치관과 정책 운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큰 조직을 이끄는 장관과 달리 특보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국정 현안에 조언할 수 있습니다. 유인촌 특보가 조언하게 될 영역인 문체부는 최근 오염수와 관련된 가짜뉴스와 선동에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대응 자문단을 꾸렸고 지난해 윤석열차라는 작품이 수상한 전국 학생만화 공모전 후원을 올해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은밀한 수사나 첩보 수집을 위해 배정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시민단체가 그 내역을 3년 반 소송 끝에 받아내 분석했는데요. 매달 10억 원씩 2년여간 290억 원이 사용처도 알 수 없게 전액 현금으로 쓰였고 절반 정도는 검찰총장 사인 하나만으로 수천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윤석열 검찰총장 서명 하나로 29건 2억 7천여만 원이 지출됩니다. 건당 수백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급됐는데 정보공개 소송에서 진 검찰은 대상자나 사유를 가린 채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2년 5달 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는 모두 292억 원, 한 달에 10억 원 꼴이었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156억 원은 전국 65개 검찰청 지청, 15명 내외의 고위직 검사들이나 부서에 매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밀한 수사를 할 때 받아간 게 아니라 매달 운영비처럼 나눴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비서실이 관리하며 검찰총장이 전권을 갖고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2달간 8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도 했는데 공개된 자료는 내용을 가린 영수증 한 장이 전부입니다. 검찰총장의 통치 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쓰이면서 불투명하게 쓰이고 주먹구구식 관리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연말에 남은 돈을 소진하듯 전국 각 지검이 4억여 원을 나눠 갖는가 하면 한 달 집행금액 총액과 영수증 총액이 2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74억 원어치 기록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특활비로 경력금을 뿌렸다 논란이 된 돈봉투 사건 무렵 기록들이 사라진 겁니다. 국민 세금을 놓고 이루어진 각종 불법 부당 의혹에 대해서 남김없이 진상이 규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특활비 집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사후 법무부의 감사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17.18도, 어제 관측된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입니다. 인류가 기온을 관측한 이래 가장 높은 온도인데요. 지난 4일 기록했던 최고온도 17.01도를 불과 하루 만에 경신한 겁니다. 온난화에 엘니뇨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극단적인 날씨 변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밑단이 쓸려나간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맹렬한 속도로 도심을 덮친 물살은 사람도 차량도 한꺼번에 집어삼켰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차량 지붕으로 대피한 남녀는 애타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하루 최고 250mm의 특대 폭우가 쏟아진 중국 충칭시는 쑥대밭이 된 상태입니다. 1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는데 이재민도 3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我们都第一时间派人来到现场设置那个警示标志，防止发生其他事故。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는 건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속 146km의 역대급 태풍이 상륙한 네덜란드 도심의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1톤 무게를 훌쩍 넘는 캠핑 차량이 종이장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는 힘없이 쓰러져 도로 위 차량을 덮치고 앞으로 걷던 사람은 바람의 위력을 이기지 못해 몸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10월에나 찾아오던 태풍의 급습에 최고 단계 재난경보인 코드레드까지 발령됐습니다. 스페인에선 어른 주먹 크기의 우박을 동반한 기습폭우로 홍수가 발생하는 등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어제 지구 평균 기온이 17.18도를 기록해 이틀 연속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폭염까지 기승입니다. They're going to keep rising until we stop emitting carbon dioxide into the atmosphere. So we're emitting more than we ever have been. 영국의 한 기상학자는 역대 최고 평균 기록 경신에 대해 이것은 우리가 축하할 이정표가 아니라 인류와 생태계에 내려진 사형 선고라며 코앞에 닥친 환경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그제 새벽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죠. 비 피해 걱정에 노심초사하며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이 틈을 타 수확을 앞둔 잘 익은 고추를 무더기로 따간 도둑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는 MBC 차현진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의 한 비닐하우스. 잘 익은 빨간색 고추는 바닥에 나뒹굴고 고추나무 줄기 곳곳에는 열매가 떨어져 나간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제 새벽 누군가 이곳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수확을 앞둔 고추만 몰래 따가는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당시 평택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새벽 시간 비닐하우스에 침범한 범인은 이렇게 잘 익은 고추들만 골라 하나씩 손으로 따서 훔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중호우가 퍼붓던 밤사이 도둑 맞은 고추는 수백 포기. 급등한 전기료 등을 감내하면서도 3개월 이상 애지중지 키웠던 만큼 허탈함도 컸습니다. 이거 잠이 안 오는 거죠. 기껏 하고 딸라고 그랬더니 잤다 갔으니까. 경찰 수사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비 때문에 외부 경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교묘하게 노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가 저기서 잠을 자도 여기 소리하고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니야. 집에서 잠을 자도 이 빗소리 때문에. 경찰은 비닐하우스 인근뿐 아니라
주변 지역 CCTV까지 확인하며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임실의 한 과수원에서도 비슷한 도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누군가 잘 익은 복숭아만 훔쳐 달아난 겁니다. 한 10그릇 정도에서 한 7, 80박스를 따가는 게 또 다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범행이 이뤄진 이틀간 이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50mm를 넘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마저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사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영아 2명이 숨진 채 안매장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에서는 딸을 묻은 엄마가 지목한 곳에서 아이의 유골이 발견됐고 경기도 용인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친아버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 어제 긴급 체포된 40대 여성 정모 씨가 경찰에 붙들린 채 통제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 씨는 지난 2016년 8월 출생 미신고 상태로 숨진 딸을 안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소유한 텃밭인데요. 여성은 아기의 시신을 바로 이곳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초 정 씨는 경찰에서 출산 다음 날 퇴원해 집에 왔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장례를 안 치르고 매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키우기 힘들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기가 태어난 지 6, 7일 이후 범행이 이뤄졌으며 정 씨가 살해한 정황을 발견해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오늘 현장 검증에서 찾은 아이의 유골에 대해서도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서도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부가 시신을 묻었다고 지목한 곳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장모도 오늘 오전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는 아기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어 양육에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아내에게는 아기가 아파서 숨진 걸로 말했다며 친모는 범행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친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시신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야산을 계속 수색 중입니다. 어제 오후 기준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미신고 아동 사건은 598건으로 증가했고 숨진 걸로 확인된 아이도 23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된 강원도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식인 상어인 백상아리에 이어서 악상어까지 그물에 걸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해수욕장 주변에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한 그물망까지 설치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선 위에 커다란 회색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몸 길이가 2m를 넘고 무게도 80kg에 육박하는 상어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 삼척시 임원항 동쪽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한때 식인 상어인 백상아리로 알려졌는데 최종 확인 결과 공격성이 덜한 악상어로 밝혀졌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올 여름 들어 상어 4마리가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속초시 장사항에서 발견된 상어는 식인 상어인 백상아리로 확인됐습니다. 피서철을 맞은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피서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개장하는 속초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600m 구간에 안전 그물망이 설치됐습니다. 상어가 해변 근처까지 들어와 피서객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해수욕장에 상어 공격 방지용 장치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금 불안감은 있었었는데 그래서 깊은 데로 전혀 가지는 않고 얕은 데를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상어의 출현에 대비해 경비정을 배치하고 연안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해수욕장 내 경고 안내 방송 및 물놀이객 대피 방법 등 지속적으로 안전조치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수온 상승으로 따뜻한 바다에 사는 상어들이 점차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생물들의 어떤 분포가 변하기 때문에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악상어 이런 것들이 먹이 변화에 따라서 이런 상어의 출현량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상어 공격으로 모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까지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주민들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더 큰 봉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112에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또 10층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 지금 때리고 있어. 빨리 와주세요. 신고자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주민. 아파트 복도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한 겁니다. 폭행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대 여성 주민 혼자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추자 20대 남성이 들어서더니 느닷없이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폭행은 엘리베이터에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내려 이곳 10층 복도에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10층에 내려 가해자가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는 찰나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이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남성을 제지했습니다. 악을 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뛰쳐나가서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보니까 남성 가해자가 여성분을 폭행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머리채를 잡고.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거구여서 닥치는 대로 이웃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바로 제 가까이 있는 호수 2세대의 문을 좀 급하게 두들기면서 복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도와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합세하자 가해자는 범행을 멈췄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갈비뼈에 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둘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남성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요즘 주로 스마트폰으로 은행이나 카드 업무를 보다 보니 이런 범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취한 행인들을 때린 뒤 지문 인식으로 스마트폰을 열게 해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취객들을 협박해서 추가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정장 차림의 취객, 그 뒤로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따라갑니다. 잠시 뒤 인근의 지상주차장, 기둥 뒤에 쓰러진 취객에게서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더니 손을 잡아채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댑니다. 인터넷 뱅킹에 지문을 인식시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겁니다. 범인 32살 장모 씨는 순식간에 1,0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장 씨는 범행 장소가 이렇게 기둥에 가려져 CCTV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은행 잔고가 없는 취객에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다가가 대화를 나누더니 부축을 해서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역시 CCTV가 없는 곳을 찾아 취객을 700m나 끌고 간 장 씨. 이체를 시도했지만 계좌에 돈이 부족하자 이번에는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제 통장에서 1,000만 원이 그것도 카드론을 써서 돈이 빠져나왔다는 생각을 하면 참 참담하죠. 장 씨는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다음 날 또 협박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폭행했다거나 자신에게 부상을 입혔다며 속이고 소송을 걸겠다며 추가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어리셨던 데가 제 와이프 있던 자리였고 제 와이프 허벅지 베고 잔 거 아세요? 맞습니다. 정말 해결할 거라면 먼저 40만 원 먼저 어떻게든 해주세요. 지금이요. 드러난 11차례 범행에서 갈취한 돈이 5,5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사기 등 전과 17범인 장 씨는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선배 4명이 후배 1명을 상대로 몇 달 동안 학교 폭력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후배를 흉기로 위협하고 후배의 몸에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 지난 5월 말 이 학교 기숙사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 4명에게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상습적으로 욕설과 구타, 성희롱 등을 당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를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4명 가운데 한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죽도를 사용해 때리거나 찌르고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 학생의 신체에 가래침을 뱉거나 오줌을 누기도 했습니다. 같은 행위를 일삼은 또 다른 학생은 피해 학생을 옷장에 들어가라고 한 다음 헤어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옷장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피해 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이랬습니다. 관할교육지원청은 2차례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학생 2명에게는 출석정지 6일과 학급교체를, 나머지 2에게는 출석정지 16일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이 폭행 등 혐의로 고교생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가운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징계 수위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정부가 올해 수능 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모두 빼겠다고 밝히면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있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오늘 마감된 9월 모의평가 접수에 응시생들이 부쩍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쉬운 수능을 기대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생들의 지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9월 6일 치러질 수능 모의평가 접수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고3 재학생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이미 졸업한 재수생들은 대개 학원에서 응시합니다. 그런데 이번 9월 모의평가 접수, 예년에 비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수생도 많고요. 이제 재수한다는 학생들도 워낙 많아서 이렇게 대기가 많진 않았었는데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입시학원마다 이미 응시 인원이 꽉 차 조기 마감을 안내한 곳이 많습니다. 지원을 못한 학생들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전에 인원은 꽤 많긴 해요. 대기요? 되게 엄청 많아요. 앞에 100명은 있어요. 대체로 9월 모의평가에는 대학에 다니면서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생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학원가에선 예년보다 재수생, 반수생들의 지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을 없애면서도 새로운 유형은 없다고 밝히면서 쉬운 수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부담이 덜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생각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좀 반수를 하겠다라는 심리가 좀 작동될 가능성도 있죠. 이런 수능 기대감 때문인지 대형 입시학원의 반수반은 이미 마감된 곳이 많습니다. 학원 등록 자체가 안 돼요. 학원 대기가 지금 1000명이 넘기 때문에요. 지금 대기하셔도 입평 전에 등록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능 시험까지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달라진 공정 수능의 출제 경향이 드러날 9월 모의평가까지는 62일 남았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졸업생들은 모교를 찾아가서 모의평가를 치르기도 하는데요. 응시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인원이 금세 차버려서 접수를 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응시 인원을 더 받아달라면서 입시학원에 부탁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선 해마다 졸업생 가운데 60명씩 모의평가 접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찍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30명씩 주반으로 해서 60명을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73명인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바로 닫고 신청을 못 받는 거죠. 졸업생들의 요청이 잇따랐지만 빈 교실을 더 구하기 어려워 결국 학원으로 안내했습니다. 3학년이 모의평가를 치르는 오는 9월 6일엔 1, 2학년도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함께 치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교는 졸업생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 학원으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검정고시 출신의 수험생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검정고시 보는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보거나 학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교육청에서도 이미 인원이 다 차서.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주소지의 교육청에서 안내를 받거나 학원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연계해주던 학원들은 일찌감치 접수를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입시학원에 직접 연락을 돌려 응시생들을 더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학원 알아봐서 좀 수험 신청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원에 전화를 해서 뭐 10명만 더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모의평가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학원 소속이 아닌 학생들도 접수할 수 있는 학원을 수소문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학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받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9월 모의평가에 관심이 쏠리면서 교육당국이 사교육 카르텔의 진원지로 지목했던 입시학원에 오히려 손을 내미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지난달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갑자기 동반 하한가를 기록한 일이 있었죠. 검찰이 이 종목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인터넷 주식 카페 운영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년 전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각종 금융범죄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검찰이 유독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4일 동일산업과 동일금속, 만호제강 등 5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한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자주 매수 추천을 받았던 주식들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주식 카페 운영자 강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5개 종목을 짜고 사고 팔아 주가를 올렸다는 겁니다. 지난 4월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후속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 라더견 대표 일당을 기소한 데 이어 증권사 간부와 갤러리 대표 등 공범들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모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복원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맡은 사건들입니다. 합수단 복구 1년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검찰은 지난 1년간 조직적 경제범죄를 발본색원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쌍용차 인수를 내세운 에디슨 모터스 주가 조작 1인자로 불린 공인회계사의 기업 사냥 적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총 373명을 기소하고 그중 48명은 구속하는 한편 범죄 수익도 합계 1조 6,387억 원을 추적 환수함으로써 전 정권이 합수단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축소했지만 다시 합수단을 부활시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과시한 겁니다. 첫 가상자산 수사라며 테라, 루나코인 사건도 성과로 꼽았지만 공범만 일단 기소한 채 주범 권도영 대표는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는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검찰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뾰족뾰족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우리가 아는 그 까치 같긴 한데 다리는 전보다 길고 얼굴도 작아졌습니다. 만화가 이연세의 그림 수만 장을 학습한 인공지능 AI가 자기식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까치를 누가 그린 만화로 봐야 할지 AI가 창작한 작품을 놓고 거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연필과 지우개, 팔토시가 널려있는 까치 아빠 이연세 작가의 작업실. 평생 손그림만 고집해오던 이 작가는 요즘 컴퓨터에 매달립니다. 작년 10월부터 40년간 그려온 까치 그림 3만 장을 인공지능 AI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하게 여기 너무 AI는 조금 과하게 반응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까치는 이렇게 무심한 듯 하면서 노려보는 게 전형적인 표정인데 이건 아주 작정하고 요즘 스타일에 맞게 그려보라는 명령에 따라 AI가 창작해낸 새로운 까치의 모습입니다. 어깨는 넓어지고 얼굴도 작아졌습니다. 나도 눈이 변해서 체형이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2등신은. 이 작가는 AI가 더 완벽해지면 자신의 작품도 불멸의 생명을 얻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100년 뒤에 이연세를 대신해서 AI 자체가 그때의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공명할 수 있다. 나는 죽어도 내 생각은 그러면 불멸이 되는 거잖아. 웹툰 업계에선 이미 만화 창작을 위한 AI를 본격 개발하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작업 시간을 30%에서 최대 50%까지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가들은 불안해합니다.
AI가 찍어내듯 웹툰을 마구 그려낼 경우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웹툰은 시작일 뿐. AI는 이미 안무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런 인간다움을 조금 소멸될 수 있는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AI하고 협업하는 느낌? 자기 상상하고 제일 비슷한 걸 선택하기만 해도 예술 작품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나. 문제는 인간과 AI의 역할이 뒤섞이면서 앞으로 AI의 창작물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AI에 대해서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으로 다 논의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접근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창작자들 사이에선 AI가 대량 학습하는 원자료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BO 리그 역대 신인 계약금 2위의 주인공이죠. 키움의 장재영 선수가 오랜 부진을 끊고 입단 3년 만에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멀리 돌아온 만큼 이제 앞만 보고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5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춘 순간 고척돔이 함성으로 가득 찹니다. 관중은 물론 동료들까지 장재영의 승리를 애타게 기원했고 9회 아웃카운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모든 시선은 장재영에게 쏠렸습니다. 결국 2대0 승리로 입단 3년 만에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되게 팀한테도 죄송하고 그래도 오늘 좀 팀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린 승리인 만큼 동료들도 잊지 못할 세리머니로 추억을 남겼습니다. 고교 시절 157km의 강속구로 이름을 날리며 역대 신인 계약금 2위인 9억 원의 키움 유니폼을 입었던 장재영. 하지만 공만 빠를 뿐 고질적인 재구난조를 극복하지 못해 온갖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교 시절의 투구 느낌을 찾기 위해 지난 겨울 호주 리그에서 투타 겸업까지 시도했지만 올 시즌 초반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한 달 넘게 2군에 다녀온 뒤 달라졌습니다. 볼넷이 눈에 띄게 줄면서 안정감을 찾았고 5경기 동안 3점만 내준 끝에 운이 아닌 실력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올 시즌 이제 선발로 게임을 시작했을 때 너무 잘 하려고 했던 게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2군 내려가서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공격적인 투구를 조금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정우와 안우진 등 국내 최고 선수들의 조언 속에 장재영은 이제 앞만 보고 달릴 생각입니다. 자, 이제 얼마 시작되는 거지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가 결승했다고 좋아할 때냐 조금 속이 후련한 것 같으면 맨날 민폐만 끼쳤었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네, 김민재와 김영권이 빠진 지난달 A매치에서 수비라인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선수죠. 파란만장한 선수 생활과 함께 유럽 무대 도전으로 자신감까지 제대로 붙은 박지수 선수를 김태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6탄 방어, 과감한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고 정확한 뒷공간 롱패스까지. 박지수는 지난달 A매치 2연전에서 김민재와 김영권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며 새로운 센터백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재 좀 하이 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잘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올해 초 김천에서 전역한 이후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로 이적한 박지수. 김민재의 한마디가 도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솔직히 일본이 많이 부러워요. 일본에는 이제 유럽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인터뷰를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요. 도전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꿈을 위한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특히 연봉 차이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거의 연봉의 거의 20분의 1 정도만 받고 제가 갔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2억을 받았으면 저는 거의 1,000만 원을 받고 가는 수준이었죠. 다 포기하고 가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얻는 것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배 김민재의 존재감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저하고 김지희 선수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경기 전에도 저도 김민재 영상을 보고 경기장에 들어갈 때도 많고. 고교 졸업 후 인천에 입단한 뒤 방출. K3 리그부터 다시 시작해 국가대표까지. 29살의 축구 인생 치고는 파란만장했습니다. 축구화도 갖다 버리고 옷도 다 버리고 한 상태였는데 맨날 PC방을 밤 늦게까지 하고 새벽에 항상 집 들어갈 때 붕어빵을 사 먹었던 이제 아저씨랑 그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기대했던 카타르 월드컵은 명단 발표 전날 부상으로 날아가 버렸지만 도전의 아이콘 박지수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이제 문턱에서 좌절됐기 때문에 선수라면 저는 또 도전하고 싶어요. 좀 잘 준비해서 3년 동안 부상 없이 꼭 다시 도전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메이저리그 경기 도중에 중계 카메라맨이 공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걱정하던 순간 카메라맨은 어떤 행동을 보여줬을까요? 톱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양키스와 맞붙은 볼티모어의 수비, 더블아웃 타구인데요. 1루에서 아웃, 1루로 악성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니 공이 카메라맨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다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는데요. 응급처치를 받고 차량으로 옮겨진 카메라맨. 괜찮은 건지 모두가 궁금해하던 순간 손가락 V로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고 경기장엔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금방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겠죠? 한 점 늦은 마이애미 9회 말 원아웃에 주자 1, 2루 상황. 투수 땅볼로 기회를 날리나 싶었는데요. 송구가 1루수를 넘어가면서 모두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2루 주자 호민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호민 끝내기 역전승을 일궈냅니다.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네요. 네, 마지막은 서커스 같은 플레이입니다. 땅볼 타고 3루 주자가 홈으로 내달리는데 포수의 태그를 피해서 점프! 와, 정말 놀라운 플레이죠?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노시환이 시즌 19호 홈런으로 홈런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6개 홈런을 몰아치는 뜨거운 타격감을 뽐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비가 오면서 폭염 현상이 누그러지지만 어김없이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남부지방, 늦은 오후부터는 충청 남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에 최고 150mm 이상이고요. 또 전북과 경북 남부에 2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지방에 5에서 30mm가량입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이 비는 토요일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전에 제주 해상부터는 바람이 강해지겠고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각대 침수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32도 등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나타나겠고 대구와 광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서는 소나기가 오겠고 이후에도 소나기 구름이 자주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